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에, 용지에 프린트되어 있는 도형은 가로 세로 2cm의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을 지금 시험 시작한다, 우리나라. 도형이 몇 개지? 정사각형이 몇 개야? 그렇게 많아? 48개? 하나에 10초씩 하면 몇 분 하면 되지? 1분 하면 6개? 6, 8, 48, 8분 필요하네. 자, 갑자기 수험생 한 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하고. 자,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POLYA 검색. 자, 뭐라 했지 내가? POLYA 한 칸 띄우고 문제 해결 전략. 문제 해결 전략. 찾았어요? 네. 그 유명한 폴리아라는 분이죠. 스탠퍼드대 교수이면서 그 수학 교육계의 그 빼놓을 수 없는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제창한 문제 해결 전략의 4단계.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죠.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못 보여드리고 엄마들 이제 휴대폰으로 찾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코스 답사를 잘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를 모른 채로 마라톤인지 뭐 중거리인지 단거리인지 모른 채로 무조건 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들에 보면, 물론 이게 빠져있는 교과서도 있지만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보면 그 단원의 중간에 이 폴리아 교수의 문제 해결의 4단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학 공부 관련해서 꼭 읽으라고 말씀드린 엄마도 꼭 알아야 할 똑똑한 수학 공부법, 얇은 책 있죠. 거기 보면 초등학생 엄마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이 폴리아 교수의 문제 해결의 전략 4단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수학 교재들 가운데 가장 좋다고 하는 문제 해결 길잡이의 그 책날개 부분에도 이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비록 6살이고 7살이고 8살이고 9살이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대학이 요구하는 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려면 항상 이 문제 해결의 4단계 전략 이걸 결국은 이제 아이들 안에 장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대부분 수학 문제, 물론 내신 문제 말고 그런 문제들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가장 정형적으로 이 폴리아 교수가 말한 문제 해결의 4단계 전략을 사용해야 해요. 이거는 이제 계속 어릴 때부터 몸에 익숙해지도록 장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이걸 소개하고 있지만 선진적인 사람들은 초등학교 엄마들에게도 그걸 권하고 문제들 자리에서도 소개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시계바늘을 돌려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내려오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서는 이제 이런 연습을 시작해야 해요. 저학년 때는 이거 무리죠.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의 4단계 이걸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당장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폴리학에서 문제 해결 4단계 보면 첫째는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죠. 거기 네이버 검색해보면 아주 친절하게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발문해야 하는지도 소개되고 있어요.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제 어떤 학교 제가 가서 수학공부법 강의할 때 이걸 자주 소개하잖아요.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거듭해서 읽어야 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훈련 이게 필요하죠. 우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 내어 문제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띄어읽기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좀 더 아이들이 자란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들에 표시해야 되죠. 체크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어떤 중요한 것에는 밑줄을 친다든지 핵심적인 그 문제의 목표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하려고 하는 것에는 뭐 집집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별표를 한다든지 네모를 한다든지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들이 있어요. 정보죠, 정보.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이른바 문장제 문제 또는 뭐 스토리텔링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본능적으로 취하게 되는 태도예요. 이걸 이제 기르는 거죠. 문제를 이해하는 또는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저학년 아이들 보면 여기서 다 걸려. 무슨 말인지 몰라. 못 읽어. 내가 이번 수요일인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50만원 하나를 만났는데 얘가 뭐 팩톤가 뭔가 하고 있더라고. 엄마들 요즘 좋아하죠. 내가 3학년인데 어디 학원을 다녀. 오늘 왜 우리 엄마 안 나왔노? 어떤 엄마 아들인데 그 교재를 팩토로 사용해서 뭐 동네에 가까운 뭐 학원을 보내더라고. 근데 학원에 숙제를 내줬어요. 4문제. 몇 단계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4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학원 갈 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부랴부랴 그 엄마하고 이제 우리 그 지금 인테리어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이제 인테리어 팀 엄마인데 인테리어 고민한다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엄마는
그림 그리고 있고 공간 분할이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애는 숙제는 해야 되고 애가 이제 첫 문제부터 막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징징거리니까 엄마가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내하고 이제 걔하고 앉아가지고 내 문제 가지고 낑낑거렸거든. 첫 문제부터 막히는 거라 보니까 그 단원이 뭐 규칙 찾기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뭐 순열 뭐 이런 단원으로 연결될 텐데 나 팩터의 다른 부분은 못 봤는데 그거 보니까 IQ 검사 같은 그러니까 뭐 사고력 뭐 이런 거 기른다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근데 엄마들 그걸 좋은 교재라고 지금 문제 하나 주고 애들 도저히 못 풀 것 같은 문제를 내놓고 그 다음에 그 구석에다가 키포인트 하면서 힌트를 주고 있더라고요. 팩토 구경 해본 사람 없어요?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쉽게 내지 그러면 되게 어렵게 내놓고 이쪽 오른쪽 문제 밑에다가 항상 키포인트 하면서 해놨어. 그놈의 키포인트를 참고해도 못 풀겠더만. 그 애가 낑낑거리고 있어요. 3학년 아이인데 그 어떤 문제들은 1번 문제인가? 이제 내가 말로 이제 그 문제를 여러 번 읽었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억양도 좀 넣고 띄어 읽기도 하고 이러니까 애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쉽게 풀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데 훨씬 더 쉽게 규칙을 찾더라고. 도형의 크기도 다르고 뭐 색깔도 다른 이상한 도형들을 배열해 놓고 제일 끝에 빈 네모칸에 넣고 네모칸에 어떤 도형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걸 묻고 있어요. 엄마들이 하도 뭐 특히 어린 엄마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엄마들이 팩트 계속 하려면 농고했는데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이미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틀리는 건 그냥 다반사라 흔히 있는 일이죠. 거기서 엄마들 흥분할 필요가 없어. 뚜껑 열리거나 막. 왜냐하면 이거 독서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학과 책 읽기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수학 동화책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긴 단순한 연산 문제가 아니라 긴 문장으로 된 문제들을 만나면 읽기 능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부가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은 그 기초로서 아이들의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 사실은 문제의 수학적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이건 지금 우리말로 풀어놓잖아요. 요즘 스토리텔링 수학 같은 거 그렇고 문장제가 그렇고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냥 7 빼기 3 해놓으면 애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길게 이걸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로 이렇게 표현해 두면 이거 뭐 읽다가 벌써 집중력을 잃고 막 이러죠. 그 꼬마들의 집중력이 정말 낮거든요. 옛날에 내 이제 하도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뭐 7세 어린이의 집중력이 8초라 하던가. 근데 몇 세의 집중력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유아들의 집중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엄마들의 집중력은 뭐 더 길 것 같지. 내 엄마들하고 모여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나는 지금 인테리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가방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적응이 안 돼. 우리는 영재과이기 때문에 하나가 딱 주제가 딱 주어지면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뭐 해결하려고 하는데 좋게 생각하면 창의적이고 여 갔다 저 갔다 이 생각했다가 갑자기 막 우리 명예의 엄마도 그렇거든. 내하고 이 주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몇 단계를 건너뛰고 다른 주제로 팍 넘어가는 거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단계적으로 링크돼서 이렇게 주제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몇 가지 링크를 생략하는 거야. 우리 명희 엄마가. 한편으로 보면 참 창의적이고 순발력있고 이런데 내가 미치고 환장하고 고짝 뛰겠어요. 저런 엄마들의
이런 스타일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 또는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저학년 때 뭐 해야 됐어요? 5학년 때 직접 이렇게 4단계 문제 전략 가지고 잘 해결하는 연습을 하려면 어릴 때 일단 문제를 분석하는 그죠?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엄마들이 많이 읽어주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엄마들이 든 책이 지식책이라면 읽어주는 엄마도 정말 재미없거든. 지식책을 어떻게 읽어주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그렇죠? 그래서 지식책이 아니라 이야기책을 주로 어릴 때 접하는 거죠. 원래 이거 책이라는 것이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했죠. 요즘 고상한 말로 하면 인문학이라는 뜻이에요. 인문학에서 출발해서 점점 발달해서 자연과학, 역사,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그 기록이 남긴 첫 작품인데,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인류가 남긴 첫 문학 작품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아닌가 몰라. 하여튼 그런 서사시죠, 서사시. 몰라, 정확한 내가 하여튼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 그래서 그림책,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잘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 자기 또래 이야기,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재밌는지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돼야 책 읽기가 오래 가고요. 어쩌면 평생을 이제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이 4단계 중에 문제 이해하기 또는 문제 분석하기, 여기서 이제 특히 유아저학년 엄마들은 수학과 동떨어진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는 문제를 이해한 것을 토대로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문제 해결 전략에는 모두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애 키우면서 이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전에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식세우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 무조건 식만 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 해결 전략이 8가지나 있대. 그리고 문제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는 식을 세워야 하고요. 방정식 같은 거. 전형적으로는 어떤 게 있노? 다리 구하는 문제 있죠. 동물 2마리가 있고,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 동물은 모두 몇 마리인가,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학과 거북이 문제. 이거 유명하죠. 학은 다리가 2개고, 거북이는 다리가 4개잖아. 그 다리를 합해보니까 2100, 예를 들어서 88개. 그럼 학은 몇 마리고, 거북이는 몇 마리 있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었다고 쳐. 벌써 머리 막 터지는. 그럼 빨리 식 세워야 되죠. 근데 어떤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공을 튀겼더니 처음에 그죠?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는데 첫 번째 바운드는 몇 미터 뛰어오르고 두 번째 바운드는 얼마 뛰어오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 문제를 길잡이 보면 또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들어갈 때 삑 소리를 한번 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 나올 때
몇 미터, 몇 킬로미터, 몇 미터 떨어지는 곳에서 농부가 뭐 기적 소리 들었대. 뭐 터널의 길이는 얼마일까? 뭐 이런 문제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네.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일단 터널부터 그리고 봐야 돼. 기차 길쭉하게 그리고 뭐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 공이 떨어지는데 바운드가 몇 번 되고 뭐 있다. 뭐 한 번 바운드 될 때마다 뭐 바운드의 뭐 그게 0.5% 감소된다. 공은 도대체 몇 미터 바운드 됐을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공 하나 그리고 공이 널찍고 바운드 되고 이런 걸 잘 그려야 되죠. 소금물에 물에 소금을 탔더니 뭐 농도가 어떠고 저떠고 하다가 애들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거든. 수학에서 고학년에 가면 농도 문제, 속도 문제, 뭐 이런 거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일단 비커 그리고 거기다 물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소금 좀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일단 시각적으로 그리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다 이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아무리 새가 빠지게 뭐 3 더하기 5를 뭐 500번 반복해도 소용없어. 그래?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다양한 전략, 어떤 건 표를 그려서 해결해야 돼요. 나이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보면 아버지의 나이가 증가할 때 뭐 자식의 나이가 변하고 뭐 이런 걸 표로 딱 그래가지고 책 한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계산해야 빨리 튀어나오거든요. 또 어떤 건 짐작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짐작 안 하면 완전히 노가다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노가다 보면 1시간 다 지나가. 이런 문제 어떻게 해요? 추측해서 해결하기. 중간에 어림 잡지, 어림. 그죠? 어림 잡아서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먼저 딱 잡은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나가. 이런 방식도 있고. 그 문제 해결 길잡이라는 책 보면 이 8가지 전략에 맞게 아주 적절한 문제들을 다 이렇게 배치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 흉내 내는 책도 좀 있긴 있더라마는 내가 다 살펴보지 못했고, 앞으로 이제 진짜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수학 공부 돕게 되면 이제 나도 연구 좀 해야지 살펴보고 뭐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때 훈련해야 돼. 생각을 꼭 해야 되거든. 그 언제 고학년 때 해야 되거든.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낼 필요가 있죠. 배정수 교수가 제일 강조한 말이 있어요. 7차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 위원장했던 배정수 교수가 생명을 살리는 수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왜 이렇게 생각했니? 이 질문을 항상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생각했니?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구두로, 먼저는 말로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걸 수학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엄마들 겁걱증이 막 덤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말로 대화식으로 이걸 이끌어내고 나중에 그 대화식으로 자기 표현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금 네가 말한 거 있잖아. 그걸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일기처럼 돼. 구어체가 돼. 구어체. 우리 아이도 그랬거든.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노트를 정리할 때 4학년 겨울방학 때 실패하고 도저히 이거 적지를 못하는 거라. 풀이 과정은. 우리는 수학으로 천재 소리 들었어요.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천재를 했다니까. 근데도 5학년 때 이거 5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못하더라고. 노트를 정리하는 거 못하더라고. 근데 이건 막 무수히 말했어. 근데 엄마들이 겁도 없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노트를 정리하게 한다? 야, 보통 엄마들이 진짜 보통이 아니야. 거기 뭐 그때쯤 되면 다 민사고 갈 줄 알지. 내한테 될 거면 냉정하게 내가 말해줄 텐데. 저도요, 우리 민사고 갈 줄 알고 5살 때 민사고 교감 박하식 교감이라고 내 강의 때 여러 번 말했죠.
나중에는 스카우트 되고 용인외고 초대 교장으로 스카우트 된 양반인데 민사고에서 실세야. 교장이 누구예요? 파스텔의 최명재 회장이 민사고 교장이 아니구나. 거기는 그거고 재단 이사장이 그랬고 민사고 교장이 누군가 이돈희씨라고 교육부 장관 했던 사람이야. 교육부 장관 했던 사람을 파스텔에서 스카우트해서 민사고 교장을 시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교육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뭐 학교 행정에 직접 관여하겠어요. 그냥 간판이죠 얼굴마다. 그 실제 실세는 누군가는 박하식이라는 교감이에요. 이 양반 입시 정책을 다 쓰고 이러는데 우리의 유아 때 6살 때인가 민사고 입시 설명을 하러 계대 왔어. 계대 강당에. 그래서 제가 갔잖아. 6살짜리 학부모가. 민사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그래 막 월간 동화 이런데 막 민사고 특집 실리고 이래가네 막. 민사고 쪽에서 그걸 다 소책자로 다시 만들어 기사를 우리한테 막 나눠주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얼굴지는데 생각만 하면. 근데 6살짜리 아빠가 막 그 설명회 끝나고 나서 막 제일 질문을 많이 했잖아. 왜 민사고가 그 가능성 있는 영재들을 선발한다고 하면서 경시대를 먼저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영재가 아니라 준비된 훈련된 영재를 아이들 뽑냐고 내가 막. 왜냐면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 아마 애들 고생하고 이러니까. 그럼 민사고 같은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선도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그렇게 안 해야지 이제 우리가 안 따라갈 텐데. 그런 데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수성구에 가면 민사고 준비반 있죠. 학원 있죠. 영재 4반 학원 뭐 이런 데 가면 막 애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죽어나는 거지. 이게 쉽지 않은데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결국 수학 공부의 목표가 뭐라고요? 초등 버전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힘 기르기. 좀 고상하게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 기르기예요. 수학 공부의 목표라는 것이. 많은 어린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냥 잘 모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금 연산 어려워하니까 연산 빨리 잘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걸 목표로 생각하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해요?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단기적으로는 그게 뭐 성과를 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수학 공부를 그르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월성지구 가면 쓸데없이 과도한 경쟁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부심도 막 가지고 있다. 월서 초등 뭐 캐사팀은 요즘은 뭐 조암 초등이 있던 거 월서보다 더 자부심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또 요즘 한샘 초등 생겨가지고 막 하고 또 한샘 초등 옆에 한솔 초등 생겼구나. 아 근데 한솔 초등 홈페이지 들어가봤잖아. 학부모 영양학이 원래 3월달에 개교했죠. 6월달에 그 개교식을 했는데 뭐 대구시장 우동기 교육감 오고 막 국회의원 오고 막 이래가 했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상가 건물을 그 임대하는 그 건물 주인이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기들 얘가 쌍용 얘가 도서관 개관식 할 때도 왔대. 그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한솔초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부모 영양학 교육을 하는데 10번 하잖아요. 10번. 왜 내를 안 부르는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10명을 부르는데 그 중에 9명이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더라고요. 1명 대학 교수. 이게 보험 넣는 거지 보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인맥으로 선후배들끼리 서로 불러주고 이래가 이제 노년의 소일거리 하는 거라. 아니 실제로 이 학부모 영양학 교육이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 학부모들 영양을 강화하고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들은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의 소일거리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 다 연수만 받으면 이제 학부모 영양강화 인력풀에 넣어주죠. 저도 교육청 연수 받을 때 우리 반에 거의 뭐 반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그 반에서 반장했잖아. 연수반에서.
또 반은 젊은 이제 석박사들 뭐 교육학, 상담학 뭐 이런 거 하는, 아니면 뭐 감정 코칭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그런데서 젊은 엄마들이 막 모이니까 뭐 잘 모르고 이러면서, 우리 아파트는요 2,400세대는 되는데 길거리 나가면 뭐 이렇게 세대가 별로 균일하지 않아. 다양하거든요. 근데 내 그 동네 가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 있죠. 거기다가 요즘 뭐 현대 아이파크 뭐 프리미엄 많이 붙었다고 막 쌍용에 가도 뭐 분양이 안 돼가 그렇게 막 덤핑하고 이랬다 하네. 근데 그 덤핑에 산 사람들 막 집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만세 부르고 있다 하네. 여기까지 갔나? 그래. 엄마들끼리 어릴 때 잘 몰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런 데 급급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수학 공부를 많이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일 때 이런 이제 문제 해결의 4단계 전략을 직접 연습하면서 중학교 때는 이게 체화돼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다룰 때 그죠? 이게 마치 제가 말한 그 자전거 타기나 또는 타이핑 하기처럼 그냥 저절로 몸에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했지? 절차 기억이라고 불렀죠. 기억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분류 방법에 따라서 기억의 기간으로 보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나눈다 했죠. 또 기억의 유형을 나누면 의미 기억, 일화 기억, 절차 기억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일화 기억 뭔지 알겠죠? 또 의미 기억, 이건 뭐 지식이나 단어 암기나 이런 걸 보고 말하죠. 의미 기억. 절차 기억이라는 건 좀 다른 형태인데 몸에 밴 기억을 말해요. 자동차 운전, 그죠? 자전거 타기, 애들 요즘 뭐 인라인 이런 것들이 다 절차 기억이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도 사실은 의미 기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물론 의미도 필요하지만 수학 공부의 정의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절차.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죠. 뭐 루틴이라고도 해요. 야구 선수를 보면 루틴이 있어. 예를 들면 껌을 씹는다든지, 어떤 선수는 그래? 그 메이저리그 중계 보면 해바라기 씨를 많이 씹어. 야구하면서 계속 씹어서 뱉어가면서 그 루틴이 있어요. 징크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격 컨디션이 좋았을 때의 루틴이 있다니까. 그러면 프로 선수들도 그 루틴을 그대로 밟아. 이상하다니까. 그 우리 아이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루틴이 있어요. 먼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이해부터 하는 거지. 이해부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진지하게 주의 깊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게 안 되는 거라, 많은 아이들이. 그럼 문제를 뭐 너무 기니까 아예 집중하기가 싫어. 왜? 어릴 때부터 3 더하기 5, 뭐 7 빼기 3 이것만 계속 해놓으니까 좀 긴 문제 만나면 벌써 뭐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엄마가 읽어주면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럼 애들 스스로 이런 이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해결 전략을 찾아야 되고, 8가지 해결 전략 가운데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창의적이고 좋은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전략대로 풀이를 수행하는 거라. 그게 문제 풀이죠.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반성, 검토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검산 이런 말 많이 썼죠. 이 제일 어려운 것이긴 한데, 반성, 검토 이런 게. 이걸 너무 이제 강조하면 애들이 부담을 가지지만 고학년쯤 되면 이런 질문은 가능해요. 딱 풀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풀이 방법을 택했어. 8가지 전략 가운데. 자, 이런 경우에 야, 또 다른 방법은 없겠나 이렇게 한번
그죠? 아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발문하고, 그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답지하고 다른 풀이라고 해서 엄마들 또 뭐라 하면 안 되고, 답지하고 다른 풀이 보면 뭐 엄마들 또 뭐 왜 이렇게 풀어놓고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뭐 좀 침닥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창의적이네 이렇게 말해야죠. 답지하고 다른 풀이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창의적이라서 더 단축시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길어서 수학 시간 다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 실제로 애들 노가다 하는 거 보면 그냥 감동적인 노가다 있어. 네이버에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아마.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일일이 그려가지고 한이라고 50분 다 지나가. 이런 경우에 애들이 자존감을 상하지 않으면서 이제 다른 풀이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이런 이제 처방이 필요하고, 이런 걸 고학년 때 해야 되거든. 또 저학년 때는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벌써 뭐 잡아놓고 뭐 이미 감정 다 상하게 하고 수학하면 숫자만 들어도 짜증 나는데 나중에 고학년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다니까. 저는 실제로 옛날에 녹색 살림 생협의 강의를 갔다가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엄마가 내 강의를 끝났는데 막 울면서 내한테 뛰어오더라고. 아니 진짜 이게 실화예요.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오늘 구세주를 만난 것 같대. 얼마나 지금 수학 때문에 애하고 막 지금 죽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 그 당시에. 그리고 생협도 보통 뭐 아이쿱도 아니고 녹색 살림 생협 온다는 말은 훨씬 더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생협도 레벨이 있잖아. 아이쿱 있고 뭐 녹색 살림 생협, 뭐 지방 생협 있고 뭐 한살림 있고 다 레벨이 있죠. 얘 엄마들은 기껏해야 뭐 아이쿱 수준이지. 우리 집도 뭐 아이쿱이에요. 근데 저 겸엄마 같이 똑똑한 엄마들은 아이쿱만 하는 게 아니고 한살림도 하고 뭐 좋은 거 다 한다니까. 그때 녹색 살림 생협에 실무자도 내 운동권 후배였거든. 경북대학교 운동권 84학번, 85학번 후배가 거기서 실무자로 일해가지고 내가 그거 불려갔는데 그 아줌마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오늘 구세주를 만났대. 가끔 이런 분들 있더라. 지금 이번 학교는 안 나오는데 옛날에 내 용산동에 성서에 있는 뭐지? 장산초등학교인가? 롯데캐슬 끼고 있는 초등학교 갔는데 그때 내가 막 강의를 대충 했어. 강의하는데 겸엄마 막 사진 찍는다고 내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 내 신경질 나가지고 강의를 대충 했는데 그 강의 끝나고 어떤 엄마가 자기는 오늘 신을 만났다 하더라고. 예, 자기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정말 맨날 잡으면서 지옥같이 살았는데 선생님 강의를 다 들으니까 오늘 신을 만난 것 같아 하면서 쫓아고 쇼지까지 갔잖아. 지금 요 커피숍 대곡동에 수목원이 아니고 월강 수변공원 입구에 커피숍 코페아 커피인가 그거 열어가지고 지금 그거 빨리 손님 많이 모아가 또 되팔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어. 그 아줌마 스페인 가서 내 운동화 선물한테 해놓고 지금 입 닫고 있어. 또 기억도 못하는가 봐. 그럼 말을 안 꺼내더라. 선생님 깜빡 잊고 못 사왔어요 라든지 뭐 무슨 멘트가 있어야 돼. 인사치레라고? 또 기억에만 무슨 호작질 한다고 또 컴퓨터 앞으로 가는 거 자리 없는데. 검토 및 반성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많이 강조했는데 애 지대로는 열심히 뭐 검토해보고 항상 우리 애 첫 수학 노트를 보면요, 그죠? 검산해도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쓰더라고. 근데 이미 자기 어떤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풀었기 때문에 검산해도 그게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산이 어쩌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멘토나 코치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나중에 이제 오답 처리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봐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다시 누가 말하면 애들 어때요? 아, 내가 뭘 실수했구나 하는 걸 전제로 찾거든. 그러면 찾아. 근데 그냥, 그죠? 지 스스로 그냥 문제를 다 풀어놓고 다시 검토하면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정해진 루틴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또 같은 루틴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답 처리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루틴을 교정하는 거라. 이거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알고리즘이라 할 수도 있고요. 이걸 교정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수능 칠 때는 고3들이 제일 고민하는 그거라. 자기 루틴을 따르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실수도 실력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 실수인 실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 가면 이걸 이제 이 훈련 연습을 해서 그 실수하거나 틀리는 것의 루틴을 이제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제가 읽으라는 책 읽어야 되고, 들으라는 강의 듣고, 이래야 되지. 공짜로 뭐 그저 뭐 애들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 안 돼. 방치하고 뭐. 내가 뭐 애들 돌보는 기계가 개사고 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폴리아가 말한 문제 해결의 4단계.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좀 느긋한 마음으로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미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쫓기죠. 공부할 양은 많고, 이래서 쉽게 이렇게 하기 힘들어. 애들 완전히 자기가 이 두려움을 떨치고, 정말,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고등학교 때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실 안에서는 누군가 항상 이렇게 조언하고 이런 그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진짜 어려워요. 실제 고등학생들 보면 진짜 불안하고 두렵고 또 엄마들한테 잔소리 듣고 이러면 그렇거든요. 그 전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막 밤 1시에 내한테 전화 오는 적 많아요. 내 강의를 듣고 이제 함께 살게 된 아이들 중에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얘가 막 죽고 싶다 하면서 막 새벽에 전화 온다니까? 그러면 내가 엄마도 불안해서 그렇다 하고 그게 아니란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애가 차분해져.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했죠. 지금 영남대 수학교육과 나와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여학생 이야기 했어요. 안 했나? 그래서 했지. 그래, 걔가 경일여고 다닐 때 계속 그렇게 이제. 애들도 늘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능력의 세계에서 계속 비교당하고 이러니까. 그 여학생이 우리 명희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한 반이었어. 그 우리 집에 우리 명희가 공룡알 가지고 있다니까 공룡알 분양받으러 우리 집에 놀러도 오고 이랬거든. 그러다가 그 엄마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오치 왔어요. 그 딸내미는 그때 대명중학교에서 전교 5등, 4등 할 때인데 우리 애는 전교 10등 안에 못 드는 애였거든. 그 엄마가 처음에 제 강의를 들어오면서 지그 딸이 내가 이 강의 여러 번 했지 이야기. 지그 딸이 훨씬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모의고사 딱 쳐보니까 총점이 80점 차이 났다 했죠. 전교 10등 안에 든 대명중학교 애들이 우리 애하고 첫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80점 차이 났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중에 되면 다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그 아이가 이제 함께 살고 있어. 엄마 아빠가 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걔 동생이 있는데 얘 이야기를 내가 강의할 때 가끔 했어. 얘 고3 때 협성 다녔는데 고3 여름 방학 때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 부모 안 데리고 직접 이제 교회 삼촌이니까 이제 그 제일 먼저 그 엔젤리너스에서 딱 만났는데 애가 고3짜리가 제일 먼저 딱 뭘 꺼내더라고. 노트를 꺼내 쫙 펴더라고. 뭔가 보니까 노트에다가 공부는 안 하고 재수 계획서를 써온 거야. 여름에 슬럼프가 오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재수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삼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러 재수 계획서를 써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내가 조심스럽게 재수를 하더라도 그치? 3학년 때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야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게 드러난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서까지 내봐야 원서 전략도 잘 세워보고 재수 좋으면 또 구멍난 데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재수에서 원서를 쓸 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재수 계획은 나중에 수능 치고 나서 삼촌하고 다시 만나 상의하고 지금은 네가 준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이렇게 말했어.
근데 애가 제 말을 들은지 어쩐지 하여튼 열심히 했잖아. 그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경북대 체육교육과를 갔어요. 지가 목표를 하던데. 그 아래 수요일날 내 축구하러 가서 만났거든. 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호리하고 빼빼야 해가지고 우리가 저 고등학생들 팀, 우리 교회 조카들 팀, 고등학생들 팀하고 시합을 하면 얘는 항상 수비를 했어. 고등학생 형들이 더 잘하는 데 많아가지고. 근데 협성 들어가고 나서 또 맨날 공차디만은 나중에는 그 팀의 에이스가 됐어. 고등학교 때 이미. 그래가지고 자기 반 애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뭐 나이키에서 하는 길거리 축구대회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 또 지금만은 또 공부 안 하고 축구한다고 맨날 애 잡고 있잖아. 잔소리하고 내한테 막 와서 상담하고. 그럼 나는 네가 미쳤나 하고 애 잘 자라고 있는데 와이카노 하고 막 있잖아. 익혔다. 근데 그 애가 진짜 잘 자라가지고 그 재수 안 하고 경제체육과 들어갔다니까. 이번 수요일에 딱 만났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체육교육과에서는 의무적으로 실기를 하나 정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해야 돼. 그럼 니 무슨 동아리 하노 하니까 축구 동아리 중에 축구 동아리라는데, 야, 니 그러면 그 체육교육과에서 축구 잘하는 많을 테니까 거기서 축구 동아리 하면서 축구 실력이 쑥쑥 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언제요? 하면서 오히려 쫄아가지고 자신감을 상실해서 축구 실력이 점점 죽는데. 알아요. 거기 가니까 지도 뭐 협성에 축구 잘한다 하고 막 자부심을 갖고 체육교육과 때 갔는데 체육교육 어떤 놈들이 있어요. 다 운동 한 칸 하는 애들 오잖아. 거기서 축구를 하니까 애가 쫀데, 심리적으로 쫀데 지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능력의 세계는요 이 끝이 없어. 체육교육과 갈 정도로 운동을 잘하면 그러면서 전혀 주는 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지보다 더 잘하는 놈 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 이렇게 비교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집구석에 와가지고 또 엄마들한테도 그런 애들 쉴 수가 없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어제 진짜 참 걱정되는 사례를 만났는데, 우리 목요일 오전에는 저기 진묘동에서 제가 토라스쿨 하잖아요. 성경공 모임을 하는데, 거기 최근에 이제 다시 오는, 옛날에 애기 엄마일 때 한 번 오고 안 오다가 최근에 다시 오는 엄마인데, 이 엄마 애가 이제 엄마 관계가 너무 안 되더라.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애한테 너무 모질게 하고 못됐게 하니까 애가 자꾸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난 뭐라 하더라는데 정확하게 옮기지를 못하겠네. 하여튼 막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 하고 있어. 근데 엄마는 그 말 들으면 뭐라 하는 줄 알아? 그래, 죽으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와, 내 숨짓하대. 근데 힘이 지나가지고. 이때까지 뭐하고 이제 다시 왔노? 하면서. 근데 엄마도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야. 너무 삶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엄마 안에 내면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짜치면 우리 짜증나고 심리질라고 그랬잖아. 그 지금 자기 애 한 만나달라고. 그래가지고 나 만나기 전에 일단 네가 나를 좋아해야 될까 아이가. 엄마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뭐 이래야 아이들 뭐 그 선생님 만나자 하면 따라오고 할 텐데 그런 사전 작업이 전혀 없어. 그럼 얘는 또 뭐 엄마 편들 어떤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끌려오는 이런 거. 전에도 어디 상담하러 갔는데 데리고 갔는데 애는 아무 문제가 없대. 엄마가 상담 뭐 문제래 하면서 엄마가 뭐 상담 받아야 되는데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안 받아 가는 거. 진짜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뭐 다른 뭐 근원적인 엄마 안에 무슨 성장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때까지 안 오다가 이제 와가지고 최근에 그래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 근데 두 초등학교 5학년째 남자애하고 엄마 사이 대화 내용 들으니까 진짜 내 가슴이 찌릿찌릿하대. 큰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비교의 세계에 노출돼가지고 늘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이 없나 몰라?
학교 가보면 뭐 어떤 놈은 공부 잘해가 인정받고 어떤 년은 이뻐가 인정받고 어떤 년은 피아노 잘 치가 인정받고 다 이렇잖아. 근데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럼 내가 그때 자존감 확 낮아지고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애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너는 소중하다.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내가 애들하고 체육 프로그램 하면 꼭 그거부터 하려고 해요. 그림책. 너는 특별하단다. 물론 기독교적 책체같이 큰 그림책이긴 하지만 그런 류의 책이 있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니면 강아지 똥도 좋고요. 강아지 똥은 좀 풍자적이라서 은유적이라서 좀 꼬마들이 금방 알아채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높여주는 작업 좋은 어린이책 읽기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수학 공부도 잘하고 뭐 하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 엄마들이 애들이 엄마들한테 주눅 들잖아. 수학 공부를 하면서 진짜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렇게 하면 진짜 고수라. 하산해도 돼. 그런 면에서는 전 제가 생각해도 기특하네. 우리 애한테 수학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너는 틀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야, 내가 이런 말 했다니까 내가 생각해도 감동적이네. 그래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 왜 애 하나만 낳냐고. 아깝다고. 내가 생각해도 아깝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 못 했잖아요. 이놈의 마을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주변에서는 근데 또 뭐 네가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노 자꾸 막 어제 근데 그런 소리 들었네. 지금 외국 아줌마들한테 선생님은 왜 그런 걸 하는데요? 그냥 엄마도 교육을 시켜서 행복하게 하지 왜 학원을 하는데요? 내가 학원 안 이렇게 해도 계속 하고 숨막혀 죽겠네. 극하니까 말기가 떨어지는 거라. 내 주변에 있는 엄마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학원과의 차별성 이거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똑 떨어졌겠지. 돈 받고 하니까 학원이지 뭐. 그래.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 야, 정다면체 사진 카페에 올리니까 왜 안 올렸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저 집에 놀러 가가지고요. 저 집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도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어. 걔하고 지원이하고 내하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내 강의를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가 테스트 해보려고 클리코 있나 물어봤어. 제 엄마한테. 클리코가 없다는 거야. 왜 클리코 안 샀노? 하니까 오르다에서 나온 클리코 대용품 뭐 로꼬인가? 그런 거 알아? 아무도 모른대. 내 어릴 때 없었어. 오르다 하면 뭐 창의 세트, 논리 세트 뭐 이런 거 뭐. 그 오르다에서는 로꼬라는 게 있더라고. 큰 통에 이렇게 피스를 담아놓고 이제 그게 그 클리코하고 비슷하게 생겼대. 내가 보니까 클리코를 뺏긴 것 같아. 그래 그거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하고 이제 내가 뭘 한 줄 알아요? 정다면체 만들기. 옛날에 제가 옛날 수학공부법 강의에서 수학체험전 이야기 많이 했죠. 해마다 한 번씩 수학체험전 같은 거 하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보라고 권유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수학체험전 안 하니까 안타까운데 수학체험전 가보면 이제 아이들의 이제 진짜 수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다면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정다면체는 딱 5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에 뭐 있겠어요? 내 얘기는 안 듣는데 전부 지들끼리 너들도 잘한다 그래. 그런데 왜 오는지 몰라. 내 이야기 듣기 싫어. 심심해서 오나? 그래, 하여튼 정답인체가 5가지가 있다니까. 이거 잘 알아두면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가면 그죠? 육면체 수업해. 직육면체 뭐 이런 거. 정다면체가 인류가 발견한 정다면체가 5가지가 있다니까. 정다면체가 뭔지 알아요?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면이 똑같은 모양. 이게 정다면체야. 정다면체 정의가 3가지가 있는데 엄마들 말해봐야 모르지.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인 다각형의 각이 같아야 돼. 그리고 뭐 저기 있어. 하여튼 근데 그냥 무식하게 초등 버전으로 말하자면 모든 면이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그게 정다면체예요. 제일 첫 번째 제일 쉬운 정다면체는 뭐겠어요? 정사면체죠. 정사면체가 있어. 삼각뿔, 정삼각형 4개를 그냥 연결하면 정사면체가 되죠. 정사면체, 그 삼각형, 그러니까 로고 삼각형 4개 가지고 정사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쉽게 생각하시는 게 정육면체죠. 정육면체는 다 알잖아. 그 다음에 정12면체, 정8면체가 있지. 정8면체는 삼각형 8개를 붙이면 돼. 정삼각형 8개. 그러면 정8면체가 돼. 그 다음에 정12면체. 이건 정5각형을 12개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20면체가 있어. 이건 정삼각형 20개를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여러 도형이 모여야 되는데 이 도형들의 각각의 각의 합이 360도가 안 돼야 되죠. 면체가 되죠. 360도 되면 평면이 돼버려. 그래서 저 집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하고 내가 정다면체 5개를 만들었잖아. 서로 협력해 가면서. 끼우려고 하는 게 되게 이렇고 불편하더라. 여기 호실자 오르다 있나 몰라. 아, 오르다가 아니고 클리코는 연결적이 굉장히 가볍고 쉽죠. 클리코를 만드는 금방인데 그거는 뭐 어려워. 내 손가락이 안 들어가. 뒤에서 좀 눌러줘야 돼. 도형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야 돼. 그 초등학교 영재 지원이가 막 손가락에 가늘잖아. 집어넣어서 막 조립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었어. 우리 카페 올리라고. 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이런 도형들을 많이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장난감 놀이를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클리코를 꼭 사라 했지. 클리코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장난감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갖고 노는 작업을 어릴 때부터 문화적으로 집에서 가정적인 문화가 되게. 이런 거 노는 건 주로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죠. 아빠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 남자들 이런 거 조립하고 노는 거 좋아해. 그냥 수학적 장난감들을 많이 가지고 노는 작업을 해야 이른바 저학년 시기, 유아저학년 시기에는 주로 운의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했죠. 운의 중심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장난감들을 많이 갖고 놀아야 되지. 그런데 사놓고 다 처박아 거진다 대부분. 가끔씩 끄집어내서 이렇게 거실에 퍼질러 놓고 놀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가면 평면도 입체도형의 전개도 직육면체 전개도 뭐 이런 거 하거든. 그러면 클리코 같은 걸로 직육면체를 만들어 본 경험이 많으면 이거 누워서 지금 죽먹기지. 애들이 크면서 정다면체 5개를 다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애 어릴 때는 지금도 그 과학고등학교 영재반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DNA 구조도 만들고 또 정다면체도 만들고 하거든. 그 장난감 이름이 뭔가 알아요? 조노돔 시스템이라고 있어. 하얀 동그랗게 생긴 조그만 공에 구멍이 뽕뽕 뚫혀있고 여기 딱 뭘 꽂아가지고 다른 공과 연결해서 DNA 구조 만들고 정다면체 만들고 이러죠. 굉장히 쉬운데 어린애들이 갖고 놀기엔 재미가 없지. 너무
그냥 구멍에 긴 막대기를 끼워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 아이들이 과학고등학교 영재반, 과학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대구광역시 영재반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로 수업한다니까. 교대, 초등학생도 교대 영재반 가도 할 거야. 아마. 그런 작업. 그러니까 어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고학년 중학생이 되었을 때 문제 해결의 전략을 가지고 연습하는 훈련을 하려면 더 어릴 때 저학년 때는 뭘 한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이런 수학과 관련된 장난감 놀이를 많이 한다. 연산을 많이 한다가 아니고 연산은 최소한으로 하면 돼요. 해보고 물어보면 얘가 연산을 이해하고 그 과정의 연산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이다. 수 나누기 수 모으기 하죠. 7을 뭐 수학 교과 과정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 예를 들면 7을 두 수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이런 문제 있죠. 그럼 7을 두 수 나누면 1과 6, 2와 5, 3과 4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거 금방 몇 번 해보면 얘가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면 그거 뭐 샥 빠지게 뭐 하루 종일 나누기 하고 안 있어도 되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것과 관련된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게 훨씬 더 애들의 저항감이 적고 쉽게 할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놀잇감들이 많다니까. 오르다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런 장난감들을 가지고 유연하게, 그리고 수학 교과서의 뒤에 붙어있는 부록을 뜯어가지고 집에서 직접 엄마들과 해보고 이 작업을 해야 되죠. 이걸 잘 못하더라고 엄마들이. 저 겸이 엄마도 하는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해보는 게 그게 어렵다네. 그래가지고 엄마들은 자꾸 문제집 찾는다네. 문제집은 딱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 뭐 풀게 하고 이러니까 교과서에 시킨 대로 하는 게 그게 어렵다네. 난 납득이 안 돼. 시킨 대로 하고 활동해보고 부록 뜯어가 작업해보고 이러면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그 종이 나눠줬잖아요. 자, 정사각형 다 받았지? 자, 각각의 정사각형을 4등분 하는 거야. 4등분. 똑같은 크기로 하나의 정사각형을 4수로 쪼개. 4등분. 몇 분 줄 거? 시간 몇 분 하면 되겠어요? 한 페이지 다 하는데. 어? 자, 3분 해보자. 제일 최초로 뭐하는 거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거 지금. 이 수업에 완전히 저항하네. 정사각형을 4등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다 한 사람 빨리 갖고 와. 최초로 다 한 사람이 나타나면 종료. 전화 되게 온다. 컨닝 하지 말고. 네, 오늘 엄마들이 한 걸 내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애들하고 만났을 때 그래 엄마도 이렇게 못한다 이걸 보여주고 이제 애들을 용기를 주려고.
4등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등분 해야 되죠. 이 등분 한 다음에 다시 각각을 반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크기가 똑같아지죠. 풀면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말기업 떨어지고 나서 이제 컨닝 하지마, 신월성직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끝. 자, 이름 적어가지고 내 이제 나중에 혹시 내가 애들 만났을 때 증거로 삼아. 증거로 내라니까 안 내고 지금 막 한대. 영희씨 걷어와. 이제 뭘 지금 하고 있노? 뭐 지금 여기서 쓸데없이 애교 떨고 이름 적지 말고 그럼 걷어와. 자, 이제 우리 그 1학기 강의가 몇 번 안 남았죠. 지금 이게 6월 마지막 강의지. 7월달에 이제 2번 하면 끝이잖아. 7월 10일까지인가? 금요일이 며칠이에요? 첫 금요일이 무슨 며칠이야? 7월 첫 금요일. 3일, 10일 2번 이제 강의하고 마치는데, 근데 또 여름 되면 호소요치 선생님 입원하기 때문에 호소요치 거의 문 닫죠. 2학기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호소요치 없어지면 이제 여러분들 내가 못 만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카페 들어와서 우리 소식을 항상 이렇게 주목해야 되고, 우리 지난주에 그 동네 드디어 상가를 하나 계약했어요. 엄청난 임대료를 주고 지금 5천만 원을 눈앞에서 날린 이 속상함을 딛고 어디에 계약했는가 하면 AK 그랑폴리스 건너편에 힐스테이트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무슨 상가고 그 에비뉴인가 뭐 있죠. 무슨 에비뉴고 AK 에비뉴인가 뭐 한샘 초등학교 대각선 건너편 빌딩. 파리바게뜨 그거 있나? 그래, 뭐 그걸 뭐 또 파리바게뜨 건물이 카노? 파리바게뜨 키워주려고. 무슨 에비뉴잖아 그게. 거기 212호. 지금 7월 1일부터 인테리어 해가지고 8월달부터 이제 수업할 거야. 이제 진짜 물러설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성탄 근처로 오면 안 되고, 엄마들 뭐 효성탄 근처 집 알아보고 막 봉덕 힐스테이트 뭐 집값이 비싸니까 자꾸 막 그러는데, 이제 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 현대 힐스테이트나 뭐 AK 그랑플이나 뭐 예가나, 여기 엄마들 대부분 그쪽 동네 살고 이래서. 근데 신기한 게 거의 계약하고 바로 어제 어떤 아줌마가 유튜브에서 우리 강의를 듣고 잠수는 영어 검색하다 강의를 듣고 선생님 강의에 빠졌다면서 카페에 글 올렸죠.
그리고 자기 직장 엄마라서 낮에 호소요치 못 오지만 저녁에 하는 그 직장인 토라스쿨도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온다는데 기업 멤버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 그 아줌마 어디 사는 거 물어봤더니 AK 그랑프리 사는데 뭔가 신기하죠. 우리는 망할까봐 걱정하는데 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던데 지명동에 어떤 엄마가 말하던데 쓸데없는 애들 고생시키는 학원들이 다 망하고 우리가 막 흥해가지고 그 일대를 정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런 방식의 이제 공간만 살아남겠죠. 근데 그게 되겠나? 그래서 우리 겸 엄마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그냥 존립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임대료 내고 호소요치처럼 이제 호소요치가 문 닫을 경우 이제 거기서 강의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좋은 어린이책을 접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잠수는 영어도 어려워하는 엄마들은 좀 이렇게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공간. 그래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대요. 임대료 하고 뭐 다 합해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 되거든. 200만 원이면 제가 아이들하고 체육기 수업하는 거에 20명만 모으면 돼. 그러니까 또 어제 저 엄마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더라. 아이들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파자마 파티를 하겠대. 엄마들하고 아이들 와서 밤새도록 막 시간 제한 없이 막 놀다가 막 지쳐서 잠들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애들한테는 그런 파격적인 경험. 내가 짜낸 생각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드게임 경연대회를 하는 거야. 그 뭐지? 종치는 거 뭐고? 그래, 할리갈리 경연대회 해가지고 우승자한테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이런 생각했는데 엄마들은 또 파자마 파티 이런 거 생각하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쉽고 친근한 공간인데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7월 1일부터 이제 리모델링하고 뭐 또 책 분류하고 이사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카페를 항상 주목해 주시고 제가 이제 생각이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알리고 이제 이렇게 할 거거든요.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이거 되면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뭐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이 이야기 이걸 왜 하는가 하면요. 이런 게 이제 아까 나중에 애들이 크면 결국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 해결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창의성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수학 공부의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죠. 실제로 수능 문제 보면 해마다 새로운 유형을 자꾸 교수들이 개발해요. 신유형을 한 3문제 이렇게 개발해서 그 집어넣어. 그래서 수학을 진짜 잘하는 창의성 있고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한 아이들은 그런 3-4문제 새로운 유형을 잡아내는 거죠.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고득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온 유형의 문제들은 성실한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지만 그래요? 최상위권에서 이렇게 수학적 재능을 가려서 변별하는 데는 항상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의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성을 기르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유학으로 말하면 뭐 색종이 접기, 그다음에 칠교놀이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수학적 장난감을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 것, 집에서 그런 거실에 탁자 같은데 그런 걸 펼쳐놓고 같이 놀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반면에 연산훈련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는 작업. 근데 대부분 연산훈련을 많이 하다가 아이들이 지치고 엄마들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이런다 했죠. 이 부분에 대한 경계만 잘하면 좀 훨씬 나아질 수 있죠. 엄마도 처음 해보니까 기가 막히네. 기절하겠다 진짜.
이름 안 적었지? 차라리 안 적는 게 낫겠다. 아니, 나를 무시하고 할 생각을 안 하는 말이 됐네. 그렇게 이렇게, 이게 뭐야? 이 양반, 뭐 똑같이 이거 6개를, 사각형에 이거, 이래가지고 똑같이 그냥 4등분 해놨네? 하나만 해야 돼. 하여튼 이런 데서 이제 창의성이 필요한 거, 창의성.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걸 나누는데도 우선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아, 정사각형을 4등분 한다. 그러면 우선 2등분하고, 2등분 된 거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2등분 하면 돼요. 이 개념만 딱 쓰면, 이거 한 2, 3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연습을 아이들하고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서로 주고받고 배우고 할 수 있어요. 메르스 확진자가 이제 다 완치됐다는데도 뭐 안 오는 거 보면 이제 파장인가? 하여튼 그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다음 주하고 다음 주 2번 더 강의를 진행하고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요? 그 지역명으로는 유천동, 네이버나 다음 지도 검색에도 안 나와. 아직 신축 건물이라서. 그 행정구역번호는 유천동이고, 한샘초등학교 대각선 건너편 빌딩. 그리고 이제는 연습 아니고 진짜 실제야.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 공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저 서문시장 제 창고에 있는 기증받은 책을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분류해서 버릴 거 버리고 이 작업도 하고, 또 부족한 잠선의 영어 하는데 필요한 교재들 또 구입하고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7월달에 하고, 8월 초에 8월 3일 날부터 제가 근무에 들어갑니다. 8월 3일. 8월 2일까지 우리 교회 여름 집회 갔다 오고, 8월 3일 기억하시고, 제가 혹시 카스 같은데 이걸 올리면 공유 좀 하고요. 알았죠? 학원 이름 정하셨어요? 아직 안 정했어. 뭐라 해야 되나 이걸? 교육청에서는 무슨 교습소라고 해야 된다네. 과목을 정하고 무슨 교습소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겸연마고 내가 각각 하나씩 교습소 이제 교육청에 신고해서 간판에다 무슨 교습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는데, 대구부모교육연구소 교습소 이거 웃기잖아. 특별 과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면 영어교습소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생명을 살리는 수학교습소 이렇게, 뭐 음마표 영어교습소 이래 정해야 되죠. 그래서 간판 달 때 좀 편법을 쓰려고 교육청은 그렇게 신고를 하고, 간판 달 때는 한쪽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렇게 쓰고, 큰 간판에는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는 저 겸연마 저 대구마음 대화명 사랑스런 너희, 겸연마 대구마음 대화명인데, 그 사랑스러운 너희 교습소 이것도 좀 웃기네. 저는 안 된대요. 고졸이라서. 고졸은 안 된대요. 그 밑에 보면 교습자의 자격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관련된 직종에 근무한 사람. 관련된 직종에 근무를 안 해요. 니 지금 8년째 대구부모교육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잖아. 그걸로는 안 된대요. 누가 안 된대? 그거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안 된대?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전공하는 자격증이라는 그걸 불수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래요. 뭐라고?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강사로 등록된 강사 공증이라고 있대요. 그럼 나도 안 되네? 그러니까 오빠는 전문대졸이야, 고졸이 알잖아. 아니 인상 신부 경력이 거기 포함되잖아. 아니야, 신분이 내가 월급을 받거나 이렇게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자원봉사 했다 하지? 안 된대요, 그거는. 그래? 그럼 어떡하지?
금방 그 하여튼 이 행정적 절차가 까다로워서 골치 아파. 하여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